우선 저희 핀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핀다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목표로 고객의 금융 상황을 개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상품 플랫폼을 개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핀다는 금융기관과 일반 사용자 사이의 금융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대출을 중심으로 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교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핀다는 66개의 금융사 그리고 200개 이상의 금융상품이라는 국내 최다 금융기관 파트너 수와 최다 대출 상품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금융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아 추천을 해주고 단 몇 분 만에 대출금 입금까지 경험할 수 있는 비교 대출 플랫폼을 메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신용 대출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비교 서비스, 보험, 그리고 오토 리스 렌트와 같은 자동차 금융 영역까지 핀다를 통해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사용자의 보다 정확한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대출 관리 서비스, 현금 흐름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 상황에 따른 대출 상환을 돕고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도메인의 기업들과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협업도 개발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창업을 돕기 위한 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다는 금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지속적인 서비스의 확장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핀다의 서비스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변화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인 핀다에서 서비스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에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레가시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이때 도출된 문제점들을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해서 과연 어떻게 개선하였고 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그 경험들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큰 기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또 혹은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아마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스타트업에 조인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왼쪽과 같은 부분들이었는데요.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도구나 솔루션을 마음껏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술 선택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느끼고자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에게는 다시 말하면 오른쪽과 같이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비스 확장과 변화를 인해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테이블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테이블들은 그 스키마와 그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와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 변경점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스토리지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운영에 정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하여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선택되었던 기술들은 장기적인 운영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최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비용과 리소스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엔지니어 인프라들을 제외한 다양한 많은 구성원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기술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 요청 사항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도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 방식과 정책을 리서치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리소스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이슈들을 저희도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그대로 겪게 되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체험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성과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연 핀다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는지 그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핀다는 서비스 어카운트와 분석 어카운트를 분리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구성원의 접근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익명화, 가명화 처리를 한 데이터를 분석 어카운트로 제공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자라는 취지였고요. 서비스 DB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마트까지의 흐름을 아래쪽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핀다의 다수의 DB들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1차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들은 이제 테이블별로 배치를 통해서 익명화, 가명화 처리 및 하드 파일 포맷으로의 변환을 수행을 하여 데이터 마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마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한번 분리된 분석 어카운트로 전달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분석과 뭐 기획, 마케팅, CX 이런 핀다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데이터 분석에 저장된 이 데이터 마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조회와 분석을 위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기존에 구성했던 데이터 인프라 구성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지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인프라 구성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핀다의 백엔드 서비스별로 사용하고 있는 DB는 AWS RD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은 빈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빈로그에 저장된 CDC 이벤트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DM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AWS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에 실시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CDC 구성을 통해 이제 서비스 DB가 추가가 되더라도 DMS와 레드시프트 조합만으로 코드에 대한 구현이 없이 빠르게 새로운 DB의 CDC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의 데이터 분석은 익명화, 가명화 처리를 한 하드 포맷 파일로 기반으로 구성된 데이터 마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작업은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배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행하고, 이 배치 파이프라인의 오케스트레이션은 에어플로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작업에서 에서는 이제 레드시프트를 원천으로 해서 각 테이블 데이터를 익명화, 가명화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ORC 또는 파케이와 같은 하드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스팍 잡을 AWS EMR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치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작업 외에도 이제 외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외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서비스 데이터와 동일한 HDFS 포맷, 하드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파티션 규칙에 맞게 저장하는 작업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배치 작업에서는 레드시프트를 네. 또한 이제 테이블로 BI 대시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파생 테이블들, 즉 일반적으로 불리는 마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도 이 배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 어카운트로 이제 S3의 동기화를 통해서 복사하는 과정도 이 배치 프로세스 안에서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이 도구에서 접근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 도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성에 따라서 제플린을 총 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약간 네이티브한 고사양의 파이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피터 허브 서버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RStudi오도 함께 데이터 분석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의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스토리지, 그리고 분석 도구,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 각각의 이슈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각 항목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점들을 저희가 이슈라고 도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기능들이 매우 자주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용 DB에 대한 신규 생성과 기존 테이블에 대한 수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뭐 일주일에 최소 3건, 뭐 많을 때는 한 10건 이상도 서비스 DB 테이블에 대한 수정, 즉 DDL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테이블의 DDL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오른쪽과 같은 과정을 거쳐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코드와 스토리지를 수정하는 작업이 매번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DDL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DB와 DW 사이의 스키마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CDC 복제 태스크가 중단이 되고요. 이 중단된 태스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DW의 해당 테이블에 스키마를 일치시켜주기 위한 DDL 쿼리 실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테이블을 DW에 저장된 해당 테이블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분석에 사용하는 HDFS 파일 포맷의 테이블, 이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인 메타스토어의 스키마도 이 변경된 DDL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스키마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스키마는 현재 기존에 저장해놨었던 하드 파일의 스키마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아테나라든지 스팍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변경된 스키마를 기반으로 과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과거 데이터를 이 새로운 스키마로 전체 재생성해야 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테이블에 대한 임명화, 가명화 처리에 대한 코드도 함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변경된 코드를 검증하고 배포하는 과정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분석용 인프라 어카운트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생성된 데이터와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서로 동기화해주는 과정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리소스 투입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앞서 설명해 놓은 이 전체 과정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자동화하기 위해는 좀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를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은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수많은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정성이라든지 신뢰도가 중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도구와 분석 데이터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인프라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나를 통해 데이터를 단순 조회하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제플린 서버를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한 스팍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기 위한 제플린을 또 별도로 운영하여 총 3대의 제플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분석을 위한 주피터 허브 그리고 R 기반의 분석 도구가 필요한 분석가 분들을 위한 RStudio 서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분석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기술 스택에 따라서 또 당연히 분석 산출물들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분석팀 안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협업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업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나 분석 산출물이 하나인 이제 노트북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립트 파일들 같은 것들도 형상 관리가 어려워서 기존에는 이제 이 단순히 매일 생성되는 이 파일들을 그냥 S3로 아카이빙해서 이제 백업하는 수준으로만 그 분석 결과물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그다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하드 포맷 파일 기준으로 만들어낸 데이터 상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실제로 서비스 DB에서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거에 대한 이 이벤트에 대한 반영을 100% 반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레코드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는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짐에 따라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대한 결과도 서비스 데이터 대비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의 각각의 도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제 이 각각의 분석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권한에 대한 관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부분을 포함한 이제 보안 관점이 포함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낭비되는 데이터 인프라 비용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초 이 인프라를 구성할 때는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제 MSA 방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커다란 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대의 DB로 분리되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서비스 DB 테이블들을 하드 포맷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서비스 DB 테이블들을 하드 포맷으로 변하는 배치 작업이 서비스 DB를 원천으로 다이렉트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 DB에 이 데이터를 많은 작업이 부하를 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DB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비스 DB와 분석 파이프라인의 커플링을 최소화하고 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리소스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AWS DMS와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여 빠르게 CDC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었는데요. 실제로 모든 DB를 레드시프트로 모으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혼자서 한 이틀 정도의 안에 5개의 DB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허나 저희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몇 개월간 운영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주로 매우 큰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스토리지 크기에 비해서 분석 컴퓨팅을 위한 CPU나 메모리 사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MS와 연계되어 있는 CDC 파이프라인의 부하만으로도 이제 DW의 상당한 CPU와 메모리에 대한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DW를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좀 더 한 단계 높은 사양으로 이제 뭐 스펙업을 하거나 스케일업을 하면 되지만 그 변경했을 DW 그 사양을 변경했을 때의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DW에 대한 스케일업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매우 적지만 많은 연산을 자주 실행해야 되는 저희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품 구성이었고 비용 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화된 인프라 어카운트 상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다 보니 다수의 중간 저장되는 스토리지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익명화, 가명화를 거친다 하더라도 한 90% 이상은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다수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고 이 또한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도구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 이슈인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도구들을 다수 사용하다 보니 이제 분석 도구들 대부분이 고사양의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해당 도구를 단일 인스턴스에서 운영함에 따라 필요시 뭐 유연하게 스케일 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일 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스케일링이 어렵다는 점도 운영상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뭐 다수 쿼리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이즈 데이터가 조회가 필요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어지없이 이제 메모리 부족 같은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을 통해서 인터프리터가 중단되는 그러한 장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요 분석 한 건 때문에 이제 인스턴스 사양을 갑자기 고사양으로 올려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고사양의 인스턴스 기반으로 분석 도구들을 이제 또 언제 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활성화 상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도 비용 면에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분석 환경, 그리고 비용, 인프라 비용 관점에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 플랫폼에서 도출된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파악된 이슈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어떠한 개선을 이루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성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구성의 복잡도가 확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분석 전용 인프라 전체를 데이터브릭스 솔루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분석 어카운트에서 지원하던 분석 도구들도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을 하나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메인 데이터 거버넌스 도구로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접근 제어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DMS와 레드시프트를 사용해 수집했던 CDC 파이프라인을 데비지움, 카프카, 스파크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하여 CDC 이벤트를 델타 레이크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단순화하였고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쌓이는 데이터를 HDFS 포맷으로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도 이로 인해서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수행되는 배치 작업들이 이제는 파생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과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으로만 이제 배치 작업들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져간 변환들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개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이제 하둡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던 구성이 이제 델타 레이크 기반으로 일원화된 스토리지 기반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고비용이지만 확장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델타 레이크로 전환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스토리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볼 수 있는데요. DW를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데이터를 중복 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던 스토리지도 이제 일원화됨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포인트도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 HDFS 포맷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쉬웠던 점들이 이제 델타 레이크에서 지원하는 기능들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먼저 델타 레이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SDS 트랜잭션을 지원함에 따라서 이제 딜리트 업데이트를 포함한 모든 CDC 이벤트의 정보를 델타 레이크 스토리지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 DB와 99% 이상 일치하는 데이터 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이볼루션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서 이제 원천 데이터의 스키마가 변경이 되더라도 바로 파일을 재생성하지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점을 바로 해당 델타 테이블에 반영하여 이제 기존의 이제 스키마 변경으로 인했던 작업들을 모두 더 이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원천 서비스나 파이프라인 코드의 오류로 인해서 뭐 데이터가 잘못 쌓이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타임 트래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오류 이전의 시점으로 데이터 상태를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스토리지를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테이블을 생성했을 때 이제 컬럼 단위로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을 줄 수 있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데이터 저장 시에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데이터 스토리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선인데요. 서비스 DB를 수집하는 DMS, 레드시프트, 에어플로우, EMR로 구성했던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이제 이 서비스 DB의 변경점 CDC 정보를 스팍 스트리밍을 통해서 델타 레이크에 바로 저장하는 CDC to 델타 싱크 스트림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히 이제 저희가 개발했었던 이 스트리밍 잡에 대한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데비지움을 통해서 빈로그를 파싱하여 생성된 CDC 이벤트를 카프카에 프로듀스를 하게 되고요. 이때 두 가지 토픽들이 카프카에 생성이 되는데요. DDL 쿼리 이벤트를 전달하는 DDL 토픽과 이제 테이블별 DML 쿼리 이벤트를 전달하는 토픽들이 카프카에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트리밍 잡 안에서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DDL 디텍터에서는 이 DDL 토픽에 들어오는 DDL 이벤트를 받아서 파싱하고, 이 DDL 이벤트가 인가가 되면은 그 DDL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지금 돌아가고 있던 스트리밍 작의 싱크 작업을 중단시키고요. 그리고 DDL 쿼리를 델타 레이크에 실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DC 파서와 델타 싱크 모듈에서는 테이블 토픽에 들어오는 CDC DML 이벤트들을 파싱하고, 파싱한 이벤트 데이터를 해당 델타 테이블에 머지 인투 혹은 딜리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저희와 이제 비슷한 작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으로 공유를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공유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델타 레이크 옵티마이즈 멀지라는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면은 이 스트리밍 잡에 대한 성능을 개선, 델타 레이크에 대한 스트리밍 싱크를 개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팁들 중에 저희에게 가장 이펙트가 있었던 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카프카에서 읽어드린 데이터 프레임을 해당 델타 테이블에 머지 인출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레코드를 찾아가기 위한 셔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들어오는 데이터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팁이었는데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최적화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프렁츄에이션이 심했었는데 레이턴시에 이 레이턴시가 이 팁을 적용함으로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머지 인투가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작업을 구현을 하면서 초기에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을 이 아무래도 요걸 24시간 돌아가는 스트리밍 잡에 사용하기에는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있어서 EMR에서 먼저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WS EMR 상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AWS EMR 상에서 어느 정도 최적화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을 사용해서 이 잡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그 전환한 이유는 첫 번째,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에 대해서 요 스트리밍 잡을 실행했을 때 오픈 소스 기반보다는 훨씬 더 스팍과 델타 레이크에 대해서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EMR에서 보다 적은 인스턴스만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줄어드니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MR을 사용해서 스트리밍 잡을 해서 델타 레이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AWS 글루 카탈로그와 그리고 저희가 거버넌스 툴을 사용하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병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도 서로 동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껄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제 계신 회사의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으로 전환했을 때 동일한 인스턴스를 사용한 경우에 지연 시간이 약 평균 50% 수준으로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에서 10대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성능을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에서는 한 6대 정도의 인스턴스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튜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당한 클러스터 사용을 정해서 평균 한 2분 정도의 레이턴시를 갖고 분석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스트리밍 잡을 이제 현재는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혹시 요거와 비슷한 잡을 고려하신다면은 제너럴 퍼포즈에 대한 타입에 대한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자컴퓨트 클러스터를 좀 사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인데요.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기반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건 이제 하나의 노트북 기반 환경에서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게 있게 되니 협업과 결과물에 대한 경우가 매우 간단해짐에 따라 이제 분석 업무에 대한 효율도 높여주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저희는 이제 프리뷰로 제공하고 있는 사내 GitHub 엔터프라이즈와 연동하는 기능도 셋업하여 활용 중인데요. 이를 통해 분석 노트북, 스크립트 파일들도 GitHub 통해 형상 관리와 코드 리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실행하는 컴퓨팅 자원, 데이터브릭스 컴퓨팅 런타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을 때만 활성화되고 장시간 사용자가 없으면 종료시키는 것들이 간단한 클러스터 시간 설정만으로 가능해졌고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미리 세팅해 놓은 구성으로 스케일 아웃되는 식의 탄력적인 리소스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분석 도구 인프라를 운영하던 장애 대응을 하기 위해 리소스 투입되던 게 이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분석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 도구로 유니티 카탈로그를 적극 활용하게 됨에 따라 AWS 글루 카탈로그와 달리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다수의 카탈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카탈로그를 분리하여 구성을 하였고요. 특히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위한 카탈로그는 분리를 하고 사내 보안 프로세스와 이를 연계하여 해당 카탈로그 아래 스키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은 구성원에게만 해당 카탈로그 접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기존의 분석 환경 인프라를 따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존의 서비스와 분석 스토리지의 분리 그리고 빠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하여 일부 고비용과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여 전환함에 따라 많은 비용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개선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인프라 어카운트를 제거하고 DMS 데이터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을 전환하고 스트리밍을 전환하고, 그다음 분석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분석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이제 데이터브릭스 도입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낭비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월 평균 약 40% 정도의 데이터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프라인, 스토리지, 그리고 분석 도구를 포함한 전체 인프라 운영에 투입되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리소스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 플랫폼 팀의 팀원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기존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플랫폼과 분석 환경을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의 변화가 많아 파이프라인의 변화가 심하며 많은 리소스와 운영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요. 저희는 이 레가시 플랫폼에 대한 이슈 개선을 위하여 신규 데이터 플랫폼 구성 시 데이터브릭스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환경,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성능까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위한 비용, 그리고 들어가는 리소스 면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스토리지에 대한 개선만 목적이 아니라 분석 도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이제 스타트업의 데이터 엔지니어라면은 데이터브릭스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